안녕하세요. 국제거래TV의 정우식 교수입니다. 지난 영상인 국제소송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기해야 유리하지의 제1편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소송의 유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유형들로는 국제계약상의 소송,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 국제회사법상의 소송,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 및 동산을 둘러싼 소송, 국제이혼 및 국제상속에 따른 소송 등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그럼 한국 당사자가 어디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유리할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형 국제소송에서는 한국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 제소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그 반대로 한국 당사자는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지만 유리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한국 당사자가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홈그라운드인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가정하죠. 그럼 한국 법원은 무조건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심리해야 할까요? 한국 법원은 원고가 한국 당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에 소재한 피고를 불러들여 사법권을 행사하려면 그 소송의 내용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jurisdiction이라고 합니다. 만일 실질적 관련성이 부족하여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외국 당사자 피고는 한국 법원의 관할권 부존재 이유에 따라서 소각하 신청을 할 게 뻔합니다. 그럼 한국 법원은 제기된 소를 각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당사자들에게 관할권이 존재하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 가서 다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해외 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계약상 혹은 불법행위상의 분쟁에 대해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여야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죠. 그건 사건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든 분쟁 대상이든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한국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정당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해서 한국 원고에게 유리하냐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외국에 소재한 피고에게 소장 및 관련 서류들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만 해도 최소 석 달 이상은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소재한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국제재판 관할권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소장의 송달도 보다 신속히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 법원에 제기된 국제소송에 대해 피고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고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만일 한국 당사자가 승소해서 피고로 하여금 100만 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하게는 패소한 피고가 판결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소한 원고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한민국 내에 피고의 자산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월하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 만일 대한민국 내에 피고의 자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국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당사자는 피고의 자산 내역을 파악해서 가장 많은 자산이 소재한 국가이면서 집행이 수월한 국가의 법원으로 달려가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해달라는 별도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걸 왜곡 판결의 승인과 집행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왜곡 판결에 해당되고 자국민이 피고로 해서 패소한 판결을 아무런 심사 없이 그대로 승인하고 강제 집행까지 해줄 리 만무합니다. 해서 각 국가마다 왜곡 판결의 승인과 집행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그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국가는 한국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면 강제 집행을 쉽게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아직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국 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도 없이 승인 집행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재판의 본안 판단에 대해 따로 재심사하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승인 집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 당사자는 한국 법원에서 실컷 법률 비용을 들여가지고 승소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러니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 1편에서 소개한 대형 국제소송의 경우 한국 당사자들이 외국 법원에 제소된 사례들이었습니다. 즉 원고가 소재한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이었는데 패소한 한국 당사자가 그 판결에 불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패소한 판결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합의로 종결하는 편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산이 한국에 없다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다른 방안은 뭐가 있느냐? 그건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그 나라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언어도 그 나라 언어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승소하에 확정이 된다면 집행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그 나라 법원에 외국 당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소송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제3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의 국가가 아닌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소송 전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느냐에 관한 결정은 다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한 가지는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적용되어 분쟁의 중거법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국가의 중거법별로 승소 가능성이나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소를 제기하려는 원고는 소를 제기하려는 후보 국가들의 국제사법을 살펴보고 결정이 될 중거법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는 국가는 하나만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국제재판 관할권이 복수의 국가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 전략을 아주 잘 짜야 합니다. 어느 국가의 법원에 가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배상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수월한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까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소를 제기할 국가의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 복잡하죠?
국제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보다 수월한 국제분쟁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